요즘처럼 힘든 시기, 전 세계에서 한국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만은 위기 때 더 강해지는 걸까? 미국의 한 경제 전문지는 한국의 최근 민생 안정 노력에 대해 기적을 반복하는 나라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감은 세계적 연구 주제가 되기도 했죠. 이 이야기는 한국에 체류 중이던 한 미국 유학생 제시카가 겪은 실제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우연히 한국의 위기 대응을 몸소 체험했고 이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시카 브라운이고 미국 시애틀 출신입니다. 저는 지난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지도 위의 작은 점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손흥민의 나라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친구들은 왜 하필 한국이야? 유럽이나 호주는 어때? 라며 의아해했고 심지어 부모님도 아시아라면 일본이나 싱가포르가 낫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곤 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들의 현실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한국은 196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는데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놀라운 나라잖아요. 교수님들은 이걸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며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주 언급하곤 했는데 과연 그 기적의 현장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경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버지가 시애틀의 작은 회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저녁 식사 시간마다 들려주시는 경제 이야기들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제시카, 돈이라는 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야.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과 희망이 담겨 있는 거란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저는 자연스럽게 경제학의 길을 걷게 되었고 특히 개발경제학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대학교 3학년이 되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한국? 거기서 뭘 배우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담당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시카, 한국은 경제학도라면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나라야.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와. 교수님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건 한국 경제가 꽤나 어수선하던 시기였습니다. 2023년 하반기였는데 당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버스 안에서도 승객들이 물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장보기가 무서워요. 예전 같으면 10,000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15,000원도 모자라네요. 같은 대화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여기도 우리랑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홍대 근처 작은 원룸에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처음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낯설고 게다가 경제 상황까지 좋지 않으니 앞이 캄캄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쌀포대를 엎지른 일이 있었는데 옆집 할머니께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나와 도와주시더라고요.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저에게 몸짓으로 괜찮다, 괜찮다 하시며 함께 치워주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처음으로 여기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도 한국의 경제 상황은 계속 어려워 보였어요. 뉴스에서는 매일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뤘고 학교 앞 작은 식당들도 하나둘씩 메뉴 가격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 이 나라가 가진 놀라운 힘을 하나씩 보게 됐어요.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도우며 작은 가게 하나에도 따뜻한 온기가 살아 있었거든요. 특히 제가 자주 가던 학교 앞 분식집 사장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물가가 오르면서 떡볶이 값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사장님은 학생들을 위해 최대한 버티고 계셨거든요. 학생들 용돈도 쪼들리는데 어떻게 값을 올려? 하시면서 오히려 양을 조금 더 주시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경제학 교과서에서 배웠던 시장의 냉혹함과는 전혀 다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순한 유학생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이야기를 제대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지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단순히 경제 지표나 통계만 보던 제가 그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머물던 동네는 서울 마포구의 오래된 골목시장 근처였어요. 망원시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처음 봤을 때만 해도 그저 시끄럽고 복잡한 재래시장에 불과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늘어선 작은 가게들, 큰 소리로 물건을 파는 상인들, 그리고 그 사이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처음엔 정말 낯설었죠. 미국에서는 대부분 대형마트에서 조용히 장을 보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아침이면 분주한 상인들과 그들을 챙기는 주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새벽 6시부터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채 가게 아주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락시장에서 직접 물건을 떼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손님들한테 신선한 채소를 드려야죠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그냥 구경만 했어요. 한국말을 제대로 못해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긴장됐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외국인인 걸 알면서도 상인들이 먼저 다가와 도와주시더라고요. 과일 가게 아저씨는 제가 사과를 고르고 있으니까 가장 맛있어 보이는 걸 골라서 이거 맛있어요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우시곤 했죠.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인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있는 작은 쉼터에서 10명 정도의 상인분들이 모여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끼리라도 가격을 안 올리자. 어르신들 오는 날은 할인하자. 학생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주자. 같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당시 한국은 물가 상승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뉴스에서는 매일 인플레이션 소식이 나오고 정부에서는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작은 시장의 상인들이 스스로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건 정말 이론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야채 가게 사장님께 그 회의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말이 서툴러서 영어와 몸짓을 섞어가며 간신히 의사소통했는데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손님들도 똑같이 힘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참아야죠.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고물가 때문에 다들 힘들다면서도 오히려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주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시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생활용품을 사러 갔는데 점점 그 상인들과 친해지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듣게 됐어요. 생선 가게 사장님은 매주 목요일을 어르신의 날로 정해서 70세 이상 고객들에게는 20% 할인을 해주고 계셨어요. 우리 부모님도 저 나이시니까요. 남의 부모님도 내 부모님처럼 생각해야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혼자 사는 대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1인분짜리 반찬을 만들어 파시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이 너무 힘들어해요. 집에서 멀리 와서 공부하는데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떡해요? 하시면서 밑반찬 하나를 더 챙겨주시곤 했죠. 저도 그 혜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떡볶이 가게 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할머니는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떡볶이를 팔고 계셨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재료비가 너무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떡볶이 값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셨어요. 학생들이 용돈 3,000원으로 떡볶이 사 먹는 재미가 얼마나 큰데요? 그걸 어떻게 빼앗아요? 하시면서 오히려 떡볶이에 계란 하나씩을 더 넣어주고 계셨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미국에서 배웠던 경제 이론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교과서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이윤보다는 공동체를, 경쟁보다는 상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신선했어요. 그 상인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따뜻함은 전해지더라고요. 처음엔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추석 때는 송편도 나눠주시고 제가 아플 때는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주시기도 했죠. 어느 날은 시장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장 보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모든 상인들이 달려왔어요. 누군가는 119에 신고하고 누군가는 부채질을 해드리고 또 누군가는 할아버지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죠.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 도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짜 감동받았어요.
한국인은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잊지 않는다는 걸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죠. 진짜 경제의 힘은 숫자나 지표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배려에 있다는 걸요. 학기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시애틀의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만 망원시장의 그 따뜻한 사람들이 생각났거든요. 특히 떡볶이 할머니가 학생들 용돈 3,000원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다시 대형마트에서 조용히 장을 보는 일상이 어딘지 모르게 삭막하게 느껴졌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담당 지도교수님이신 마이클 톰슨 교수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개발경제학 분야의 권위자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보낸 한 학기에 대해 무척 궁금해하고 계셨어요. 제시카, 한국에서 어떤 걸 배웠나요? 교과서에서 읽은 한강의 기적을 직접 체험해보니 어땠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엔 간단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네, 정말 발전된 나라였어요. 인프라도 좋고 기술도 앞서 있고 하고 말하다가 문득 시장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망원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시작했어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서로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합의한 이야기, 어르신들과 학생들을 위해 할인을 해주는 이야기, 그리고 아픈 할아버지를 온 시장이 나서서 도왔던 이야기까지요.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학생의 여행담 정도로 들으시던 것 같았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이시면서 집중하기 시작하셨어요. 잠깐, 제시카. 그건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경제인의 행동과는 정반대잖아요. 그때 교수님이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건 바로 우리가 연구하던 시민 기반 회복력의 대표 사례야. 정부 정책이나 제도적 개입 없이도 시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안정장치 말이지. 교수님은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요즘 전 세계 경제학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이거야.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대응하는지 말이야. 교수님은 저에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세미나 발표를 해보라고 제안하셨습니다. 처음엔 정말 망설였어요. 제가 뭘 안다고 발표를 해요. 그냥 시장에서 본 게 전부인데 하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제시카, 때로는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이 수많은 이론서보다 더 값진 법이야. 당신이 본 건 살아있는 경제학이거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보고 그때 적었던 일기를 뒤져가며 세세한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상인들과 나눴던 대화도 최대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죠. 특히 떡볶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 학생들 용돈 3,000원의 소중함, 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발표 당일이 됐습니다. 처음엔 20여 명 정도의 소규모 세미나인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 강의실이 가득 찼더라고요. 경제학과 대학원생들뿐만 아니라 사회학과, 정치학과 교수님들까지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떨렸어요. 내가 뭘 한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하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죠. 하지만 발표를 시작하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이야기들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거든요. 망원시장의 생생한 모습, 상인들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습니다. 청중들의 표정도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어요. 특히 제가 떡볶이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였어요. 할머니는 물가가 20% 오른 상황에서도 떡볶이 값을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3,000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기 때문이었죠. 이 부분에서 강의실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어떤 분은 메모를 열심히 적고 계셨어요. 발표가 끝나자 정말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이 제 이야기에 감탄했어요. 한 박사과정 학생은 이게 진짜 풀뿌리 경제학이네요. 아래로부터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말했고 어떤 교수님은 이게 진짜 선진국이지. 숫자로만 보는 선진국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드는 선진국 말이야. 라며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질문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런 상호부조 시스템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같은 학술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죠. 저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그 발표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몇 주 후 교수님이 저에게 연락하셨는데
미국 내 여러 경제 연구소에서 한국의 대응 방식을 분석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위기 상황에서의 공동체 연대, 한국 모델이라는 제목의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도 관련 연구팀이 구성됐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그 연구들의 중심에 제가 소개한 한국 시장의 연대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미시적 차원의 사회연대라고 명명하며 정부 차원의 거시정책과는 별개로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내는 경제적 완충장치라고 분석했어요. 제가 그냥 시장에서 보고 느꼈던 따뜻한 마음들이 이렇게 학술적 연구의 대상이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본 것들이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소중한 모델이었다는 걸요. 세미나 발표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그냥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 사이에서만 회자되던 이야기였는데 어느새 다른 대학의 연구자들까지 저에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워싱턴 대학교의 한 사회학과 교수님은 제시카 학생의 경험담을 논문에 인용하고 싶다고 하셨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는 아예 강연 요청까지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제안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시애틀의 한 출판사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혹시 그 경험을 책으로 써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책을 쓴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처음엔 정말 망설였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책을 써요? 한국에서 겨우 몇 달 있었을 뿐인데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시카, 당신이 본 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야.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본 거지. 그리고 그걸 세상에 알리는 것도 당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결국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위기와 친절, 한국에서 배운 것들로 정했어요. 영어로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제목이었는데 한국어로 번역해보니 더욱 의미가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친절을 잃지 않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싶었거든요. 책을 쓰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글로 옮기는 작업이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상인들과 나눴던 대화를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했는데 언어의 벽 때문에 놓친 부분들이 많아서 아쉬웠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온라인 강의도 듣고 한국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수업에도 참여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한국 사람들의 정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미국에는 정확히 대응되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냥 친절이나 사랑으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 깊고 따뜻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한국어 그대로 정이라고 쓰고 긴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책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한국에 가기 전 품고 있던 편견과 기대들, 두 번째는 망원시장에서의 실제 경험담,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경험이 제게 준 깨달음과 미국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이었죠. 특히 세 번째 부분에서는 미국의 개인주의 문화와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비교 분석하면서 서로 배울 점들을 제시했어요. 망원시장 이야기를 쓸 때는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상인분들의 실명을 그대로 쓸 수는 없으니까 가명을 사용했지만 그분들의 진심만큼은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떡볶이 할머니를 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학생들을 아끼시는 마음을 상세히 묘사했어요. 김 할머니에게 떡볶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려운 시절을 버텨내는 학생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위로였다. 라고 썼죠. 야채가게 사장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락시장까지 가서 신선한 채소를 골라오시는 이야기, 그리고 손님들한테 좋은 걸 드려야죠라고 말씀하시던 그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미국 독자들에게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이윤 극대화보다 고객 만족을 우선시하는 상인의 모습이 말이죠. 책을 쓰는 중간중간 한국에 있는 분들께 연락을 드리기도 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조금씩 소통이 가능해졌거든요. 야채가게 사장님께 책에 사장님 이야기를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좋은 일에 쓰인다면 얼마든지요. 라고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 정말 감사했죠. 드디어 책이 완성됐고 출간 날짜가 정해졌어요. 출판사에서는 꽤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그냥 한 학생의 개인적인 경험담으로 치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책을 출간하자 미국의 출판계와 교육계에서 정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먼저 경제학 전문지들에서 서평을 실어주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같은 평가를 받았죠. 더 놀라운 건 일반 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마존 서점의 독자 리뷰를 보니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글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됐다. 우리도 이웃을 더 배려해야겠다. 진짜 선진국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같은 댓글들이 계속 달렸어요.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교재로 채택되기까지 했습니다. 사회 과목이나 경제 과목에서 다른 문화 이해하기 혹은 공동체 경제학, 단원의 참고 도서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저를 직접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강연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손흥민만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돕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웃을 지키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죠. 그런 나라를 직접 보고 느꼈기에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한국은 위기 때 더 빛나는 나라였다고. 책이 성공하면서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단순히 경제 지표만 보던 학생에서 사람의 마음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평생 끈끈한 인연을 맺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지금 한국은 다시 한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책을 출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최근 뉴스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나 실업률 같은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이 나라는 위기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는 걸요. 몇 달 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책 홍보차 한국 출판사에서 초청해 주셔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그때 망원시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1년 반 만에 만난 그곳은 여전히 활기차고 따뜻했어요. 떡볶이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학생들을 위해 떡볶이를 끓이고 계셨고 야채 가게 사장님도 변함없이 새벽마다 가락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가져오고 계셨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도 있었어요. 시장 곳곳에 상생협력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인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돕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1년 전에 본 그 자발적인 연대가 이제는 체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한 셈이었죠. 한 상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함께하면 큰 힘이 되거든요.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젊은 세대들의 참여였어요.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어떤 청년들은 아예 시장에서 창업을 해서 전통시장과 젊은 감각을 접목한 새로운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한 20대 청년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만난 사장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어요. 장사는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의 그 특별한 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며 계속 전해지고 있다는 걸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혼자가 아닌 함께를 선택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한국이 위기를 극복해온 원동력이었던 거죠. 미국으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한국의 소식을 접하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도 대형 재해나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정말 놀라워요. 최근에는 화재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온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왔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때도 역시 한국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제 책을 읽은 미국 독자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고 계세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떤 독자가 보내온 편지였어요. 제시카의 책을 읽고 우리 동네에서도 작은 실천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커뮤니티 가든을 만들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한국의 정신을 우리도 배우고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죠.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요즘 저는 대학원에서 공동체 기반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해서 다른 나라들도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교수님들도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몇몇 국제기구에서도 자문을 요청해 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는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 목표거든요.
한국에서 봤던 그 작은 기적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는 한국의 몇몇 대학에서도 공동 연구 제안을 해오고 있어요. 한국 연구자들과 함께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연대라는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열 계획도 세우고 있고요. 이렇게 한국과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가진 그 작은 연대의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큰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요. 망원시장의 떡볶이 할머니처럼, 야채 가게 사장님처럼 여러분의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마음까지 메말라갈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서로를 더 챙기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지혜가 필요하죠. 한국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가끔 망원시장의 그 따뜻한 아침 풍경을 떠올려요. 상인들이 하나둘씩 가게 문을 열고 단골 손님들과 정겨운 인사를 나누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 일상 속의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한 나라의 힘이 되고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어요.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어주세요.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만드는 이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